8쪽에 맞지? 자, 독서지문 첫 번째 일단은 볼 텐데, 우리 이게 앞부분은 일단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역사의 자료가 되는 사료 설명하다가 한 두 번째 단락 중간부터 앞부분부터 영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이 역사라는 인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화라는 예술 분야를 다루고 있는 인문 예술의 복합지문.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문 분야에서 역사 연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면 역사적인 자료인 사료라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술의 한 분야인 영화가 이러한 사료로서의 가치 기능에 대한 설명.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인데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 그런데 우리가 23번 문제나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기의 내용을 여기에 나와 있는 영화가 역사에 반영되거나 혹은 역사에서 우리가 사료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한 그런 취재 요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읽어야 되겠지. 자, 일단은 첫 번째 단락 보면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역사가가 있어. 이 사람이 조선 후기의 어떤 사회상을 알기 위해서 그 시대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는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 역사가는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 사료, 핵심 뭐가 돼? 자, 사료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해가지고 사료가 지니고 있는,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사료, 첫 번째 역사가가 과거를 만나게 되는 매개의 기능을 한다. 역사가가 어떤 역사적 사료를 봤어. 뭐 성공유산을 볼 수도 있고 다보탑을 볼 수도 있고 이걸 보면서 신라시대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고려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상을 담고 반영한 걸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두 번째 성격이 뭐냐면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다. 사료는 불완전성.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이게 한계점이야. 근데 이 불완전성이, 자, 첫 번째,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단점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니까 이런 설명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불완전성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으며, 세 번째,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서술된다. 무슨 얘기야? 역사의 학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 학문이 어떤 진리라든가 어떤 내용을 밝혀가는 과정이잖아. 만약에 역사학이라는 것이 완전성을 지니고 있어. 완벽하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럼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알아가려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학문이 된 거.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성 때문에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하고 할 때마다 역사에 대한 서술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료만 발견되었어서 처음에. 그래서 이 인물이 역사적으로 간신이거나 부정적인 인물이겠다라고 판단해 왔고 서술했는데 어느 날 그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료를 발견했다면 이 다시 서술될 수 있는 것이지. 특히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의 수많은 당파 싸움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이 쉽게 말하면 뭐 남인과 뭐 노론이라든가 뭐 소론과 이런 사람들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율곡이라는 사람이, 이거 정말 고상 국어과를 쓰고 되게 중요한 이 유학자가 그 인조반정이 일어나기 전까지 율곡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했냐면 그냥 한 글자였어. 율곡졸. 한마디로 율곡이 죽었다라고만 역사에 기술돼 있었거든. 그동안 율곡의 업적을 아무것도 안다고. 왜? 우리랑 다른 쪽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것만 보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선조실록으로만 보게 되면.
아, 이 율곡이라는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한데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반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율곡이라는 사람이 천재 유학자였고 우리 민족이 스승이었다 이렇게 재평가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게 역사의 불완전성에 의해서. 자, 계속 가보자.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은 과거와 만날 수만 있다면 역사학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즉, 이 완전성을 지닌다고 우리는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지.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문헌 사료를 주로 활용해왔다. 그래서 자, 역사학 여기 나오는 거 역사학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역사라는 학문은 전통적으로 문헌 사료 문헌이 뭐야? 책이지 책. 그러나 문헌 사료만이 아니라 유물, 그림, 구전 등 과거가 남긴 흔적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뭐한다? 역사가들은 자 이제 다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다시 또 사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사료 했을 때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는 노력을 한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역사학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게 되면 또 다시 서술되고 다시 서술되고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학문하는 게 역사학이거든.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를 보면 자, 첫 번째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고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 발굴. 그러니까 이제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역사책을 찾아내거나 문헌 기록을 찾아내거나 하는 방법.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활용하거나. 참고로 이렇게 어떤 원리 방법이 있다, 어떤 노력이 있다. 그게 하나, 둘, 세 가지 나게 되면 무조건 출제 요소야. 이런 거 주목해서 봐야 돼. 두 번째 방법이 뭐였어? 예전에는 걷어보지 않았어. 이거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혹은 새로운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중요한 자료구나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기존의 자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 만약 우리 뭐 백석이 시를 쓸 때 사투리도 많이 사용하고 두 번째 음식이 되게 많이 나오고 전통적인 생활 도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시 속에. 백석의 뭐 남신의주동 박시봉방 아니 뭐 여운한골족 아니 뭐 국수 이런 시들을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 그랬을 때 일단은 국어 문학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백석의 시가 1930년대에 이런 특성을 지녔다라고 문학에서 활용하는 사료였다면 민속학에서 백석의 시를 통해 가지고 30년대 이북 지방에서 평안북도 지방에서 어떤 음식을 주로 먹었고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민속학적 연구자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의 작품이 또 이럴 수도 있어. 그거 우리도 좀 가져다 쓰자. 어디 방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 북한 사투리를 연구할 때 또 이건 자료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기존의 사료가 여러 방향에서 재해석될 때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를 다뤘던 뭐에서? 미시사 연구에서. 자, 참고로 미시사 아주
작은 미세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라는 뜻이고, 참고로 미시사의 반대말이 거시사. 거시사적 관점은 뭐냐면 이거는 왕 중심으로, 왕조 중심으로 혹은 국가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게 되면 그게 거시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선 정조 때 문체 반정 사건이 있었다 하게 되면 조선이라는 나라에 정조라는 왕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을 다루잖아? 이런 거시사야. 반면 미시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살았던 왕이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예를 들어가지고 병자호란이 일어났어. 그러면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 왕은 인조였고, 그때 장군주에 뭐 임경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김상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청나라하고 그지 화친을 맺자 말자 끝까지 싸우자 남한산성의 안에 갇혀가지고 막 했거든. 이러면 거시사야.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재밌게 봤던 영화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박해일이 나온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 거기 보면 한 번도 왕이 등장하지 않는 인조가 나오진 않아. 그 청나라 장군은 나와. 우리나라 침략했던. 그지? 무슨 얘기냐면 병자호란 당시 내 누이, 내 아내, 내 형님을 지키기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그 투쟁 과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영화는 병자호란이라는 이 전쟁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미시사적 관점으로 풀어낸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게 미시사 연구야. 자, 미시사 연구에서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괄호쳐야 돼. 잘 봐. 나열되는 것들 있지. 재판기록, 일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나중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사용되는지 하나 보여줄게. 자, 재판기록 첫 번째 거 보자. 재판기록 25번 문제 보기가 봐. 1982년작 영화 마르탱겔의 귀향은 16세기 프랑스 중요 영토 사람들 간의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다. 여기 쓰이지? 두 번째, 일기 편지 봐봐. 일기 편지.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뭐하고 이런 내용 나오잖아. 직접 일기라고 나오진 않아. 혹은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너도 잘 지내고 있어라 하는 편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전부 다 뭔 줄 알아? 개인적 기록이야. 22번에 1번 봐봐. 개인적 기록은 사료로 가라앉게 이런 말 나오잖아. 21번에 1번. 일기와 편지가 개인적 기록이거든. 탄원서는 직접 사용되진 않았지만 그 다음 봐봐. 설화집 있지. 23번 문제에 보기에 리을에 설화집이 여러 곳에 문장을 차려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 이런 것이 있다 라고 나열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거의 출제 요소야. 그리고 얘네들을 한 방에 물어보면 참 착하겠지. 근데 어떤 거 여기다 쓰고 어떤 거 여기다 쓰고 그렇지. 얘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서사적 자료라고 한다. 자, 미사 연구에서 뭐가 있다? 서사적 자료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서사적 자료의 예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일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재판 기록 등이 있다. 자, 이런 것을 주목한 것도 뭐였다?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러한 서사적 자료를 우리가 뭐하게 됐다? 얻게 되었다. 그러면 잘 봐. 이 서사적 자료를 발굴해낸 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의 관점에서 바라본 걸까? 어떤 방법을 찾아낸 걸까? 1번일 수도 있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발굴한 거야. 그러니까 일기, 편지, 탄원서 이런 거 찾아냈겠지. 또 2번일 수도 있어. 평범한 사람들이 쓴 일기, 평범한 사람들이 주고받은 편지, 그들의 재판 기록 있긴 있었어. 근데 거들도 안 봤었지 예전에.
이거는 누구 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영웅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거든. 했는데 그냥 막 쌓아둔 거야, 이런 종이 문서들을. 했는데 맛있게 잘 먹었니? 뭐 먹었어 메뉴? 장어. 몇 점 뺏어 먹고 왔어요. 아, 나 장어 되게 먹고 싶어. 나 장어 되게 좋아하는데. 한 2점 먹고 시간 없어가지고. 야, 근데 그 막 그런 말 있잖아, 우리가. 장어는 꼬리에 뭐가 다 있다. 꼬리 먹고 왔어요. 그래서 막 그 장어 꼬리 먹으면 장어 한 마리 다 먹은 거다. 그렇게 표현해.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 뭔가 의도가 깔려있는 거짓된 속설이 아닐까, 나는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어. 그 대표적인 중 하나가 뭐냐면 말고기는 질기다. 질기지 않아요? 뭐 봤나? 말고기 먹어봤어요. 질기다고? 예전에 어떻게 먹어봤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으로 먹은 거 아니야? 이후로 얌얌. 그럼 입으로 먹지. 콩으로 먹는 음식은. 구워서 너무 많이 구웠나? 그렇게? 그 말고기 얇게, 그리고 샤브샤브 고기처럼 얇게 자른 다음에 그렇게. 잘건 돌판에다가 잘 봐, 젓가락 잡고 치 바로 먹어야 돼. 난 뭐냐 그게 있으니까. 초식동물들은 소나 말 같은 거 있지, 그냥 미디움까지 안 가도 핏물만 없어지면 그냥 먹으면 돼. 그럼 먹으면 되게. 그럼 야, 아무리 맛있는 부드러운 소고기도 뭐 살치살이어도 아니면 뭐 치맛살이어도 항정살 돼지구나. 오래 보면 다 질겨져. 돌덩이네, 돌덩이. 그치? 방법이 잘못된 거야. 근데 왜 말고기는 질기다는 속설이 있었을까? 맛있거든. 제주도가 말을 키우잖아. 부판을 뛰어다니는 말을 보면서 저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근육이 발달되니까 질길 거라 상상하면서 야, 잡아먹지 말자. 맛없으니까. 만약에 말고기가 맛있네 먹어보니까 하면 제주 사람들 말 다 잡아먹었겠지. 전쟁 나가는데 말 없어갖고 야, 왜 말이 없냐? 제주 사람들 다 구워먹었어요. 핵맛이 핵존맛이라고 다 구워먹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 잡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뭐 제주 목사들이, 관리들이 야, 말은 질기다, 그거 먹지마, 고무줄이야, 막 이렇게 붙들지 않았을까. 아마 장어가 내가 보기엔 몸통살이 이제 맛있어. 단백질도 많고 꼬리를 살도 없고 얘가 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먹으니까 꼬리 먹으면 한 마리 다 안 먹은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요즘에 들은 그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요, 치킨 먹을 때 목 먹어, 목. 목 안 먹어? 저 순살만 먹어. 순살만? 순살 먹지 마. 안 좋대. 진짜요? 근데 형님이 이제 이게 육계 업종에 한번 예전 종사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한 이후로 먹지 않는 게 있대. 무뼈 닭발과 순살 치킨을 먹지 않는데. 그러니까 뼈 있는 닭발과 뼈 있는 치킨만 먹는 거야. 닭에서 뼈를 추출해내는 과정의 비밀을 안 순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정상적인 생고기는 뼈에서 살을 떼내는 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래. 그 일일이 칼로 다 벗겨내야 돼.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선 회를 뜰 때 생선 뼈에서 살을 발라낼 때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 그거처럼 쉽지 않은 작업이래. 그 많은 양의 무뼈닭발, 그 많은 양의 순살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을까? 어디에 담근데. 그래서 뼈와 살 사이에 근막을 녹이는 어떤 성분이 있는 거에 담궈서 쉽게 툭툭툭 뜯어낸다는 거야. 그게 건강에 안 좋아요? 비정상적이잖아, 뭔가. 뭔가 느낌 자체가 되게 막 케미컬하잖아. 그렇지 않아?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 뭐야? 뼈 자꾸 뜯는 거야. 그지? 그래서 막 닭발에 뼈 있는 거 먹어야 돼. 막 씹다가 이 하나 나가고 막. 그지? 그래야 먹는 맛이지. 추억이 되겠다. 나 장어 좋아. 목 얘기하는 걸 왜 했냐면
어떤 집은 치킨 딱 오잖아. 목부터 사라진대. 응. 내가 뭐 먹을래? 막 목 뒤지는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 목이 이렇게. 그 목뼈 사이사이에 있는 그 연한 그 감자탕 살 같은 그 살 맛있다고 그거부터 없어진다는 거야. 어디부터 먹니? 치킨 먹을 때? 저요? 날개요. 팔팔 나도 날개. 날개 어디 부위냐면 날개가 3단구성으로 돼 있어. 아. 여기 이렇게 돼 있어. 나 여기 뼈 2개. 알지 뭔지? 네. 딱 잡고 쪽 하면 뼈 2개가 빠지는 거. 난 그게 제일 맛있어. 여기를 솔직히 먹을 거 없어. 그치? 여기는 약간 닭봉이라고 하지 여기. 여기는 이제 닭다리를 뺏겼을 때 그 다음 이거를 충족할 수 있는 목표로 맡겨주고. 솔직히 내게 제일 맛있어. 나 목을 안 먹거든? 왠 줄 알아? 또 이제 형님 해주는 얘기가 닭들은 병이 잘 걸린다. 그중에 뉴캐슬병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지명이야. 닭이 이 병에 걸리면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고 졸아. 꼬박꼬박 졸다 감 죽어.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해. 그래서 뉴캐슬병에 한번 딱 감염되면 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야. 닭들이 애플을 파지게 꼬박꼬박 사망 싹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닭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항생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닭 항생제 어떻게 해놓게? 목에다가 목에다 주사를 놓는 거야. 항생제를 탁탁탁 해가지고 목에다 순간에 팍팍 넣거든. 그럼 그 항생제 성분이 어디 제일 많이 남아있을까? 당연히 목이지. 오. 그래서 맛이. 야, 시기 좀 사람 먹을 때 엉덩이 안 먹겠다. 네. 주사를 엉덩이로 마시니까. 아, 농담이야. 자, 이거 서사도 잘요. 자, 가보자. 자, 이렇게 첫 번째 날 끝났어. 네. 이렇게 역사가들은 뭐 하기 위해서? 과거와 만나기 위해서 사료라는 것. 여기서 과거와 만난다. 그런데 그 사료는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그 불안정성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된다. 그리고 역사학에서는 문헌 사료나 과거가 남긴 흔적 모두를 사료로 삼는데 이런 사료를 많이 발굴하려고 막 노력을 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미시사 연구를 하면서 이런 서사 자료들을 다 발굴해내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추지 요소라는 것 설명해 줬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나라 넘어가 보면 자, 시각 매체의 확장은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시각 매체 확장.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시각 매체 가장 원시적인 거 그림. 맞지? 맞잖아. 근데 그림을 뛰어넘는 쉽게 말하면요. 예전에 화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내 모습을 남겨다오 하면 화가를 불러요.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사진기가 발명된 거야. 착각 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옛날엔 펑 있겠지. 펑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화가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솔직히 너네 초상화 모델 안 해봤지? 힘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거리에서 앉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본 적 있었거든? 그 결혼 나 안 닮았어. 근데 특이하게 어려운 얼굴이라고. 못생긴 사람도 닮았대 근데. 그래서 특징 못 찾겠다고. 그래서 앉아있는데 가만 계세요. 처음에 말 한 살에 가만 계세요. 잠깐씩 가만 계세요. 그래서 막 하다가 그래 지금 이제 막 코 입 쪽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힘들면 여기가 실되잖아. 나 이러고 그럼 내가 돈 내고 지금 얘한테 이거로 했는데 나도 화를 3만 원이거든? 그랬는데 한 20분 하는데도 되게 힘들더라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 그냥 진짜 초상화예요? 응? 캐리커처 아니고 초상화예요? 약간 크로키인데 크로키인데 약간 그러니까 요쪽은 약간 우리 쉽게 말하면 그 카메라 찍을 때 여기는 뚜렷하고 막 뒤에 배경 날리듯이 있잖아. 나머지는 이렇게 슥슥슥 처리하고 여기만 좀 선명하게 잡은 듯한 그런 그림 있잖아. 약간 여백의 미가 있는 듯한 그런 저 뭐 하나 가지고 그 연필하고 목탄 가지고
해서 싹 문지르고 한 그림 딱 봤어. 내가 좀 성격이 그런 게 또 있어. 음식점 가서 되게 맛없잖아. 근데 주인한테 아니 이 음식이 물론 말 못하는 사람 나오면서 다시 오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지. 근데 그림도 뭔지 알겠지? 내가 내 얼굴 거울 보면서 내가 그린 걸 직접 아, 힘들어. 사진이라는 게 시각 매체의 발달과 동시에 화가들에게 충격을 줬던 그 사건이었어. 근데 이 사진들을 우리가 자 뭐 이런 필름 같은 게 있다고 치자. 이거를 너네 그런 거 해봤지? 안 해봤겠구나. 이거 책에 낙서 우리 때는 그 졸라맨 머리 뼈대에 있는 애들을 그 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이제 그려 페이지마다. 그 다음에 다르르 넘기면 애가 뛰어가는 듯한 느낌. 장애물 놓고 그치? 옛날에 영화를 이렇게 상영했다고. 큰 통에다가 이제 필름을 감아가지고 얘를 돌리면서 빛이 쏟다가 다르르 연속으로 예를 들어 1초에 15프레임 정도가 지나가면 차르르 지나가면 그래서 보는 사람은 저게 정지되는 사진의 연속이 아니라 움직이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데 사람의 뇌는 눈은.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기법이었대. 근데 요즘엔 영화가 다 디지털 영화로 바뀌었지. 그치? 하나의 파일화 돼가지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화까지 시각 매체가 계속 발달해 오면서 사료의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했다. 자, 그러면 사료가 어떻게 됐을까? 아까 문헌 사료만이 아니라 과거가 남긴 흔적 모두 사료라 그랬잖아. 그랬을 때 그림이 사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맞지? 또 뭐가 사진이 사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옛날에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의병들 막 이렇게 총 들고 서 있는 그 북사치기 나오는 사진, 중요한 사료 기능하잖아. 또는 영화까지. 영화예요. 영화. 무비. 그래서 지금 영화가 사료로서의 기능, 가치에 대한 글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술적 성격의 지문인데 역사와 결합되어 있는. 자,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학에서 영화를 통한 역사 소설에 관심이 일고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 사료의 언어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이거야. 바로 원래 역사가들이 역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문헌 사료였어. 무슨 실록, 무슨 뭐 유사, 뭐 사기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해 왔는데 그런 문헌 사료의 특성 서로 대조적인 두 대상을 나열하잖아. 그럼 무조건 출제 요소야. 되게 지시 대상과 물리적 연관성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 이게 뭐에서 사용되는 문헌사료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특성. 근데 반면 영화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는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그대로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물질성을 띈다. 즉 영화 이미지는 닮은 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 물리적이고 도상적인 기호가 된다. 자,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두 세상에 대해 대립되는 성격을 제시하잖아. 그러면 이런 문헌 사료, 영화, 상징적, 도상적 이런 말을 가지고 지그재그가 아니 서로 역방향으로 뭐 영화가 상징적이다, 문헌 사료가 도상적이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선택지를 만들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장사할 게 없어. 그게 어디에서 살았을까? 어디에서? 2번 문제에서. 4번이 문헌 사료고 5번이 카메라를 매개로 얻은 영화의 위치잖아. 그지? 요시형. 맞아요. 한번 보면 문헌 사료의 언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서 지시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강하다. 잘 봐. 문헌 사료의 지표성이란 말이 사용됐는지 영화의 지표성이란 말이 사용됐는지. 영화. 그 다음에 봐봐. 영화의 이미지는 닮은 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 다음에
광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피사체로부터 비롯된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음을 지시한 지표적 기호. 지표적 기호 어디에 얘기? 영화의 얘기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문헌 사료의 언어라고 돼 있잖아. 잘못됐고. 5번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시대상과 닮아있다는 점에서 영화의 이미지가 상징적이야? 영화의 이미지는 도상적이지.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패턴으로 만드는 선택지야. 그래서 22번에 4번, 5번 다 틀렸어. 빼버리면 돼. 온 김에 22번에 얘들아 3번 보이지? 3번은 뭘 가지고 첫 번째 단락을 가지고 그냥 풀어버릴 수 있는 문제였지. 뭐가 있었어?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도 사료 발굴이 할 수 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22번에 3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가 뭐하기 때문에 도상적인 기호가 되고 지표적인 기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경우에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진정성에 대한 믿음이 고양돼서 어느 서술에 비해서 뭐 할 수 있다? 호소력 있는 서술로 비춰지게 된다. 뭐가? 영화의 이미지가 문헌 사료의 언어보다도 더욱더 호소력이 강하다. 명량 봤니? 명량? 네. 다 700만에 포함되는 사람들이구나. 저 700만에 포함이 안 돼요. 극장에서 안 봤습니다. 저는 네이버 무비에서 샀어요. 파일을. 그래서 한 4번 봤어요. 그거 안 포함돼요? 관객동원 수 하면 보통 극장만 그런가? 포함되지 않을까? 나는 그거 극장에서 막 내린 다음에 나중에 봤거든. 나중에 파일을 산 다음에. 그때 개봉할 때는 잘 안 팔더라고 파일을. 네, 맞아요. 금방 이제 그 끝나면 그때부터 탁 파일 풀기 시작하더라고. 선생님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극장에서 보지 않은 영화, 나중에도 보지 않은 영화.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그 짤막한 그런 그 이미지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영화. 타이타닉. 아바타. 외국 영화 안 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 트랜스포머를 하나 봤어. 처음 거. 딱 보고. 되게 유치해서 그 다음 걸 안 보기 시작했고, 배트맨 딱 하나 봤어요. 억지로 친구 따라서 다크나이트? 조커 나온 거? 딱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잘 안 봐지게 되는데 명량 같은 경우에는 바빴어 내가 그때. 바빠서 못 봐서 같이 볼 사람도 없었고 바빠서 결혼한 다음에 오해하지 마. 바빠서 못 봐서 이걸 나중에 내가 애들한테 좀 교육적으로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운받은 다음에 보고 있는데 되게 감동적이잖아. 어떤 점에서 감동적이야? 이 영화 핵심. 초반부는 이순신의 어떤 영웅성과 카리스마가 중심을 이룬 영화였잖아. 그러다가 이순신이 그 울들곡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이순신을 구해낸 건 누구였어? 거기 밑에 있는 민초들이었잖아. 작은 배들을 수십 척을 끌고 와가지고 그 대장선에 밧줄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거든. 그럼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의 장군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심과 애국심이 없었다면,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승리였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지. 이 영화는 호소력 있게. 만약에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이라든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난 오늘 싸우는데 막시 죽을 뻔했어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난중일기 정도만 읽었으면 이런 호소력이 느껴졌겠냐 이거야. 그만큼 우리가 보기엔 무슨 영화가 역사적 자료가 돼? 당연히 왕조실록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지. 호소력이야 호소력. 자, 좀 더 가보자. 3번. 그렇다면 영화와 역사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독서집을 읽을 때 우리 필자가 던지는 질문.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은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뭘 하기 위해서야 우리가 보통 글들 때 학교 내신할 때 이런 거 나오잖아. 위 글의 서술한 특성, 그치? 뭐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뭐 문답법, 혹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유도하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안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이렇게 반응하네.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자문자답을 하고 있다고 치자. 문답법을 쓰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왜 문답법을 쓸까? 독자들이 어떤 내용을 파악할 때 가장 선명하고도 오래 기억 남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해서 긴장시킨 다음에 답은 이거야 라고 얘기해 줄 때 오래 기억이 남는데, 우리 어떤 정보를 파악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FAQ 방법. FAQ. 퀘션. 무슨 퀘스천? 베스트. 페이버리트. 아니 페이버릿이에요? F가 뭐야? 빠큐는 아닌데. 자주 하는 질문? 맞지 않아요? 즐겨 하는 질문. 페이버릿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A가 뭐지 그럼? 영어한테 요즘에. 영어하네. 영어 끊었어. 나 오늘 영어 단어 공부했어. 뭐예요? 우리 좀 있으면 우리 기술 질문 할 거잖아. 네. 스마트폰의 위치 관련돼가지고 네. 아직 안 풀었지. 네. 거기 보면 막 그 이게 있어, 뭐 GPS라든가 뭐 IMU라든가 혹은 무슨 뭐 비콘 신호 이런 거 나오거든. 아 GPS. 수능생 기술 안 나왔어. 나 올해 니네 차례 때 아직 수능이나 평가 모의고사에서 안 다룬 거 있지? 지금 되게 뜨거운 거 AI 아직 안 다뤘잖아. 그래서 아는 척 해야 되겠다 애들한테 아, 검색했어. AI가 뭐의 약자? 애니멀. 아이씨. AI가 이름이지. 악질의 막 그거 A 아닌가? 아니 말고 악성의 그런 거 아닌가? Artificial Intelligence. 저기 그래서 글을 좀 읽어뒀어. 언제 누가 처음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얘네가 학습해가는 과정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발전해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과 한계점 이런 것들 있잖아. 대표적인 인공지능의 한계점 중 하나가 뭐냐면 닮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다음 사람을 찾아내시고 이런 거 못하거나 수많은 그 털뭉치 수도 강아지 못 찾아내고 이런 거. AI가 인공지능 말한 거였어요? 큰일 나네. 그러니까 AI 막 그거 있지 않나? 막 독감 같은 거. 조류독감. 그래서 얘는 막 그럴래요. 막 섬소목수가 뭐냐 이러더니 뭐 섬에 옥수수가 많아요. 인과응보가 뭐니? 인간이 과일을 먹으면 인간과 보라색이에요. 이런데요. 이 질문에 주목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질문 답변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 구성이 독자들이 이해할 때 되게 이렇게 유리하거든. 이해할 때. 그리고 중요한 정보라는 뜻이야. 뭐가? 역사와 영화의 관계. 초반부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어? 바로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매개가 사료거든. 그런 사료로서 영화가 기능할 수 있다면 역사와 영화의 관계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던진 질문 21번 문제 가봐. 일글의 내용 전개 방식. 뭐에 대한 얘기야? 바로 영화와 역사의 관계를 설명하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료에서의 영화의 기능을 밝혀가면서 역사서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4번이라는 것이 좀 이따 더 확인되겠지만 21번에 4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 자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자,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이 역사와 영화의 관계이고, 그 첫 번째가 이게 순서가 바뀐 거야.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
그리고 두 번째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자, 앞에 게 뭐예요? 대상입니다. 대상.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을 영화가 어떻게 봤느냐, 그리고 영화라는 것을 역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첫 번째 겁니다. 영화라는 매체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는 역사라는 대상에 대해서 뭐가 이 영화라는 매체가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 만약에 1987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치자. 이것도 역사라는 영화예요. 1980년에 6.25선언 관련돼가지고. 그럼 그 영화에서 해석하고 있는 역사의 모습은 뭐예요? 그 당시 우리의 정권은 이랬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랬다. 라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고 평가를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낸 진정한 민주화였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 희생을 통해서 이런 게 나오죠. 거기서 되게 잘생긴 젊은 청년들이 죽잖아요. 근데 만약 실제로 여진구하고 강동원이 철탄 맞고 막 물고문당에 죽었다 치면 큰일 나는 거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영화에는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인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소설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혹은 역사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징적 역사 소설 방법도 취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잘 보세요. 역사 영화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개연적 역사 소설 방식이고요. 고증을 거쳐가지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방식.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상상적 역사 소설이라고 해서 실제 있었던 고증만을 거치지 않고 뭐 한 겁니까? 가공을 덧대는 거예요. 가공. 가공에 사건 인물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단 역사 영화만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증언한다. 실제로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은근 그 안에서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 사회상 이런 게 드러나요. 제가 예전에 그 TV를 보다가요, 예전 TV에서 시트콤이라는 게 한때 유행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시트콤 역사는요, 논스톱 하이킥 시리즈예요. 뭐 지붕 뚫고 하이킥, 거침없이 하이킥, 이 하이킥 시리즈. 는 그나마 괜찮은데, 참고로 하이킥 시리즈 하이라이트는, 와, 그때는 카페베네가 대세였구나. 아, 그거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 엔딩 음악 나가면서 카페베네가 나가잖아요. 요즘에는 카페예요. 막 많아요. 와, 그 허연 간판에 2줄짜리 그 로고가 막 생기던데? 뭐예요? 그치? 그 에이바오 커피. 아, AC. 맞아요. 처음에 나 어바웃 이랬는데 촌놈 새끼 에이바웃이 하면서 친구가 얘기해주는데 그게 당 시대상 은근 반영되잖아.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그 논스톱 거기 누가 나오면 신동엽 막 송승헌 이런 사람들 나올 때, 홍석천 나올 때 깜짝 놀랐어. 논스톱 보면서. 그게 평일 저녁 한 6시 7시 사이에, 그러니까 뭐 본 드라마나 뉴스하기 전에 한번 그냥 몸풀기로 나오는 그런 웃긴 드라마였거든. 가족도 다 볼 시간이잖아. 실내에서, 방 안에서 그 주연 배우들이 친구끼리 대화하는데 담배 피면서 대화해. 그것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와, 저 때는 흡연이라는 것에 상당히 관대했구나. 이게 되게 옥사지 뭐. 뭔 말인지 이해 안 돼요. 되지? 돼요. 자, 그래서 역사에 대한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에 담겨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된다 해가지고 이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역사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한다? 그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등을 통해서 역사의 위연이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독서지문에서 외연 이런 말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범위라고 바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역사의 범위를 확장시켜준다. 더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자 보자. 아까 선생님이 서사적 자료 해가지고 재판 기록, 일기, 편지, 탄원서, 서라집 이런 거 주목하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자 볼게요. 집단적 무의식에는 뭐가 있다? 바로 당시 사람들의 공유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과 더불어서 이상이나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중에 여러분들 욕망과 같은 집단적 무의식 보이시죠? 이게 어디 또 추지 요소로 사용되냐면요. 25번 문제의 보기에 제일 밑에 반면 후자는 가짜 남편을 마을의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근대사를 긍정을 평가하자고 하는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다. 욕망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집단적 무의식 중 하나의 욕망입니다.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 영화는 주로 허구로 다루기 때문에 역사소설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쉽게 말하면 영화를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 혹은 영화의 사료로서의 그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1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펼치기 때문이다. 역사학자들에게 예전에 실록이 중요하지 새로운 영화가 나오고 예전에 다룬 사진까지는 되겠구나. 영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영화를 주목해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한 역사가는 자료의 기억, 우리 출제 요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핵심 뭡니까? 키워드가 자료. 자료는 뭐 영화라든가 문헌자료가 될 겁니다. 에 사실이 뭐일지 않을까? 허구일지 모른다는, 거짓된 것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이를 뭐 하려고요? 확인하려고 해요. 몇 번 문제 출제 요소입니까? 24번 문제 출제 요소입니다. 기억에 나타난 역사의 관점에서 어떤 자료가 허구일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확인하는 관점에서 A를 비판하는 것. 그러면 일단은 키워드 4개만 24번의 기억 위에 써놓고 A를 읽은 다음에 나중에 뭘 찾으면 되냐면요. 이 키워드를 언급하고 있는 선지만 고르시면 돼요. 그러다 문헌기록 바탕으로 하는 역사소설에도 허구가 배격돼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꾸며낸 이야기일지라도 뭔가 의미 가치가 있는 얘기입니다. 역사가는 이번에는 요거는 우리가 23번 문제 출제 요소입니다.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키워드 찾아야 돼. 이런 거 허구의 이야기. 그러면 문제도 허구의 이야기라고 쓰겠니? 다른 말을 바꾸겠지. 우리 꾸며낸 이야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소설 같은 거. 그치? 자, 허구의 이야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고 한다. 허구적 이야기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을 발견하여 이것을 사료로 삼으려는 경우가 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세요. 더 나아가 나 같은 경우에는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뭐합니까?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똑같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어떤 방법? 바로 사료의 서술을 보완하는 것. 사료에 기반한 역사서술 보완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이게 나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A 나오기 전에 가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2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가에 해당되는 것, 허구 이야기가 당시 상황을 보여준다. 기억 보겠습니다. 조선을 유행했던 판소리 뭐야? 떠올려야 돼. 뭘 떠올려야 돼? 춘향과 신청과 흥부가 수군가를 떠올려야 돼. 꾸며낸 이야기지. 그치? 그럼 허구 이야기 맞아요. 이것을 활용하여 당시 음식문화 실상, 당시 상황 맞지? 그럼 뭐야? 기억은 가의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니은 가보겠습니다. BC가 뭐의 약자야? BC요? 비포크리스트. 어휴. 한자로 하면? 기원전 아닌가? 훌륭해. 3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의 일부에 사용된 어휘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전의 일부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뭐니 이거? 경전의 허구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중요한 건 뭡니까? 후대에 뭔가 첨가된 내용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이건 역사 사료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상황도 아니잖아요. 어디에도 안 쓰입니다. 니 빼버리세요. 디귿 보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상거래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 중국 명나라 때 상거래라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뭐합니까? 명나라 때 유행한 소설들에서 상업활동 관련된 내용을 모아 공통요소를 분석합니다. 이것도 가의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17세기 사건기를 찾아낸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쓰려고 뭐 한 거야?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려고 해서 봤더니 역사 기록에서는 자료가 없어.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당시 설화집 뭡니까? 허구 이야기예요. 매 여러 문장을 차용해가지고 역사서술을 보완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당시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리을은 나의 근거가 되죠. 다 1번입니다. 마지막 A 읽어보겠습니다.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대안적 역사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하면 영화가 지닌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화는 공식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돌려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형성에 기여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영화가 사료로 쓰일 때 그럼 영화는 또 뭘로 만들어졌느냐?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 증언, 구전 보세요. 회고, 증언, 구전. 나 옛날에 이런 거 겪었어. 내가 이거 봤어.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24번째 보겠습니다. 기억의 역사가가 자료에 허구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A를 비판할 때 뭐랄까요? 바로 그 증언, 구전, 회고의 내용. 그 자료가 뭘 수도 있으니까 허구일 수도 있으니까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한다? 5번이 되겠죠.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거짓이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검증한다. 이게 뭡니까? 허구일지 모르니까 의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야만 사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5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요. 예전에 그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그 참전 용사들 나이 드신 분들 증언 들어보면요. 그런 증언이 나온대요. 그 저공 비행하는 비행기가 두두두두 폭격을 하고 지나가고 총탄이 아우성, 총성이 몰리고 사람들이 아우성이 들리고 이런 증언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항공기 공사적 기록을 찾아보면요. 세계 2차 대전에는요. 저공 비행하는 비행기가 없었답니다. 뭐냐면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그 전쟁과 나중에 전쟁 영화가 만들어질 때 전쟁 영화에서는요, 좀 더 전쟁 상황의 긴박함과 박진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무스탕이라는 그 전투기가, 폭격기가 그 저공 비행하는 장면을 그 영화에서 만들어서 보여줘요. 현대과학기술로.
그 영화의 내용하고 자신의 기억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곡된 그런 기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 우리 예전에 봤었던 화법장문 지문 중에 그거 있었잖아. 확진 편향이라고. 한쪽으로 계속 쏠리고 사고하고 그쪽에 증거만을 모아가고 나한테 맞지 않는 증거들을 계속 배제하고 이런 그런 좀 약간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진영 판단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마르틴게르의 귀한 원래 프랑스의 어떤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재판 기록을 토대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가요 나중에 1993년 미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서머스비로 탈바꿈되었다 합니다. 그랬을 때 전자는 바로 이 마르틴게르의 귀향은 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잘 보세요. 역사 영화가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개연적 역사 소설인 고증의 방법이 있고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전자의 경우입니다. 후자는 가짜 남편을 마을의 바람직한 변화를 가지고 지도자를 묘사하면서 왜 그러냐면 서머스비 같은 경우에는 뭐합니까?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가 서머스비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바로 상상적 역사술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가 바로 요 후자의 경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서머스비라는 영화에는 무엇을? 당시 사람들의 욕망이 뭐였어요? 바로 집단적 무의식을 발현하고 있다는 점. 이걸 캐치해내면 1번 보겠습니다. 서머스비에 발현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에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하는 건 주제였지. 2번 신화를 바탕으로 둔 영화 마르틴게르의 귀향을 가공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서머스비에서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겠군?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안에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도 풍속이나 생활상만으로도 충분히 외연 확장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 시도가 어렵겠군이 아닙니다.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가지고도 당시 사람들이 뭘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집단적 무의식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뭐가 가능하다? 사료로서의 기능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가공의 인물, 가공의 사건을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드러나는 요소들 있잖아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있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역사 사료가 되는 거예요. 풍속 생활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겠군이 아니라 이것도 역사적 독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마르틴게르의 귀향은 실제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제작됐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에 대한 영화 나름의 시선이 표현방 기법을 나타냈군. 이게 바로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에 대한 이야기. 요거죠.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 해가지고 바로 요겁니다. 개연적 서술한 방법. 4번입니다. 마르틴게르의 귀향은 역사적 고증을 바탕에 두고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개연적 역사 서술과 비슷한 방식이군. 금방 얘기했던 거. 5번. 16세기 프랑스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미시사 연구였다? 요거죠, 요거. 왜? 이 재판 기록이 미시사 연구의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26번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고유를 한자로 바꿀 때 여러분들 마주하다, 만나다, 대면하다. 그 다음에 B가 여겨지다, 간주되다. 바꿨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C 나타나다, 대두되다. 애들이 많이 보면 이제 대두에서 그죠? 근데 대두되다는 말은 우리가요 전면에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딱 확인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것으로 표현되면 대두라고 표현하죠. 근데 D가요 이룬다잖아요. 두 축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축과 이 축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뭡니까? 구성되다지 형성되다지 결합한다는 아니잖아요. 두 개가 하나로 된다가 결합되잖아요. 결합된다잖아요. 그러면